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을 정도로 다시 이어지게 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며 마주한 인연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고아로 성장했고 예비 신랑은 의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의 가족 대부분이 의료계 종사자였습니다. 그의 사촌들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대학병원 병원장이셨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몸과 마음이 부담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대학병원 근무로 인해 피곤하고 지쳐하였고 결국 예비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다독하며 병원을 지켜주는 예비 신랑과 함께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한 그 시간들이 우리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운명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루어진 인연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인연이 더욱 강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연 또한 운명이 아닐까요? 그것은 저에게 닥쳐온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결혼 준비 중에 눈이 마주쳐서 결혼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 시어머니 집안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재력이 있어서 아들이 개원을 하겠다는 말에 병원까지 차려주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많은 걱정거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어떻게, 언제 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어리석은 적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고아원에서 14살까지 자라났지만 그 이후엔 쉼터와 다른 고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고아원은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서열도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천사같이 대해주는 반면 일부는 그냥 정부 지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착할 곳을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18살 되었을 땐 한 천사 같은 쉼터 원장을 만나 정착을 하고 마음을 다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지, 왜 내게 부모들이 없는지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녀는 방문하기도 했어요. 집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맡기는 가정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찾아와 주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었어요. 그 부러움은 시기와 질투로 변해 저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것이 고아원 아이들 사이의 서열이었거든요. 저는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갔다 해도 그저 잠만 자고 바삐 지내고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18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모두 천사 같은 쉼터의 원장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온순하셨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니 부모의 사랑을 받는 기분이 어느 정도 그럴지 알 수 있었죠. 저는 사회에 나가 자립하는 기반을 쌓을 수 있었고 제 삶을 위해 누구보다 고민하고 돌봐주셨어요. 원장님, 사실 학교 생활이 너무 못했고 내신도 망했어요. 지금과 같이 공부를 해봐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할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돼 입시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 쉼터에서 더 머물면 안 될까요?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고 있어요. 당신이 행복한 길을 찾아가세요. 고도를 넘은 20대가 우리 쉼터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말 다짐하셨어요. 당신이 어떤 곳에서 왔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결국 중요한 건 자긍심과 노력입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니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젊은 원장님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오랜 시간 진솔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던 저인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어떤 전날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자리에 앉아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게는 여느 때보다 자심이 커지는 느낌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간호사로 일하는 저가 있다고 해서 후배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여기며 오늘처럼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제 욕심 없을 정도로 앞으로의 일상이 있습니다. 젊은 원장님께 다음과 같은 한마디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저를 지도해 주셔서 대견한 계속된 사랑을 기원합니다. 애날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원장님 덕분에 인기 많은 병원이었어요. 환자들은 대기를 기다리며 잘 되었고 월급도 꽤 괜찮았어요. 원장님께서는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큰 차별을 두지 않고 일을 정확하게 분배해 주셨어요.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없었죠. 예전에 다니던 병원은 차별이 심했고 간호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직한 후에는 출근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원장님은 저보다 5살 많으셨는데 만나서 눈빛으로 교감하다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고 쉼터에서 살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게 되었어요. 아직은 자립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장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고아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다른 생각이 드는 일은 없어요. 선생님은 의사가 되어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집도 있으니까요. 빵빵한 이야기를 간호사들 사이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사람이지만 저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보조사이고 대학도 다니지 못했으며 부모도 없고 그냥 쓸데없는 자격 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며 서로 굳이 싸울 일도 없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나는 희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두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짜 찰떡궁합이 아닐까요? 그녀는 성품이 정말 좋았고 고아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자격 지심 때문에 치부를 받았다면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녀가 내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었어요.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었고 1년이 넘게 연애를 했어요. 제 나이는 29세, 예비 신랑의 나이는 34세로 결혼을 하기로 했고 예비 시댁을 찾아갔어요. 정말 긴장했습니다. 솔직히 내 부족함 때문에 반대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의사 집안에서 나온 나로서는 이런 상황에 놀라기 일이겠지만 마치 드라마 속에서만 보았던 것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지길 바라는 시어머니들의 행동이 격렬해 보일 것 같았고 돈 봉투를 받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전화를 받았고 저의 예상과는 달리 우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희진 씨. 저희 어머니인 이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 만나서 얘기해보기로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것은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만나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미리 각오를 하고 나가봤더니 예비 신랑과 똑 닮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저를 위협하는 듯했고 보석을 가득 차게 한 듯한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공손히 안부를 묻자 길게 말할 것이 없다 하시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할게요. 나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예상했죠. 우리 아들이 대단한 집안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공부를 죽어라고 하느라 흰머리가 고등학생 때부터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거기다가 큰아버지 내가 아들들이랑 얼마나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는지 내 속이 다 썩어문 들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 사정들은 전해드린 것도 없어서 몰랐어요. 머리는 늘 염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흰머리가 많은 것도 몰랐네요. 이제 와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학 병원에서 나와서 개인 병원 차린다고 했을 때도 집안 사람들이 그것도 못 버티냐고 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애예요.
지금 와서 마음 잡고 자리를 잡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까지 못난 애랑 하면 집안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 헤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는 각오를 했던 말이기도 하고. 물잔이 끼얹어지지 않을까 각오도 하고 나온 자리이긴 하지만 막상 말로 들으니까 더 상처가 되네요. 그쪽 상처 내가 알바는 아니고 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희진 씨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뭐 하든 돈이라도 많이 있어요. 쉼터에서 나와서 자립을 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 벌어둔 돈은 쉼터에 기부를 하면서 지냈고 제가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커 봐요. 그러면 주직 파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싶은 데 그 정도 말을 했으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이야기를 다시 한국어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겠죠? 그럼 이만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어요. 인사드리러 가는 걸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아직 내가 결혼 준비하기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래요. 예비 신랑은 알겠다고 말했지만 대충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예상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더 잘해주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믿음을 줬어요. 결혼 생활은 둘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 필요는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나를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만 해서는 못 믿을 거 다 알고 있는데 의사라고 꼭 의사랑 결혼해야 할 필요 없고 집에 돈 많다고 꼭 부자랑 결혼할 필요 없는 것이죠. 서로 얼마나 믿음을 주고 오래 사는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설득할 테니까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어머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나요?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우리 엄마 성격에 그런데 남 읽히니까 사실은 나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 나도 우리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않으셨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사실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입주 가정 불안할까요? 나는 혼자 몸으로 치료하러 갈 곳이 없어서 지금은 아버지의 집에서 식모로 살면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잣집의 다용도실에 있는 작은 방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간이 누군가 살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너무 깊이 있고 우아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노력으로 만들어낸 모습이지만 시작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정부로 일하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양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어릴 때의 기억이라 세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당시 겪은 충격적인 일들은 기억에 남아요. 사촌들과 비교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업이 힘들어서 머리가 흰멸가 날 정도로 고생했다고 말하셨어요. 엄마도 그 흰멸을 만들어낸 것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자격지심과 자존심이 세고 엄격하게 키워주셔서 성적이 떨어지면 벌을 맞았고 주말에도 게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친구들과 사귄다고 시간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안 하지 않아도 말이야.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어. 그렇게 버텨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도 당당하게 집안에서 의수될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의대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면 우리 어머니도 막을 수가 없을 거야. 그래도 집안에서 반대를 하며 결혼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상처만 받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었고 고집을 부린 적도 없어. 결혼만큼은 그래도 될까? 우리 어머니도 출신이 부자가 아니고
직업도 별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것 같아. 아버지랑 눈이 맞은 건데 뭐가 반대가 되는 거지? 저는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어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난주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래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누구를 나무할 것 같아. 결국엔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다 잡게 되고 그날 이후에 걸려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를 전부 무시하면서 지냈어요. 받아봐도 같은 소리니까요. 제가 예비 신랑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찾아오면 아들한테 들킬 테니까 그런 짓은 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화도 안 받으니 밖에서 만나는 약속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인사하러 가는 날이 찾아왔고 저는 긴장되었지만 예비 신랑과 함께 예비 시부모 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너무 멋있었고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예비 시아버지는 제 손톱을 비웃고 예비 시어머니는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뭐냐 하고 물으셔서 당황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몇십 개의 문을 다 들어버렸지만 인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개를 더 공손하게 숙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건 약간의 선물인데 받아주실래요? 어머니, 내가 왜 내? 정신 못 차리고 여기까지 기어이 찾아왔어. 아주 놀랐겠죠? 그러면서 팔로 떼지거나 사정없이 소리 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강력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차고 다닐 수 있었던 팔찌가 어느 나이 이후로 못 차게 되자 늘 가방 속에 갖고 다니며 지냈어요. 18살이 되었을 때 은인 같은 원장님께서 그 팔찌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미아방지 팔찌가 아니야. 소중하게 지니고 다녀야 해. 그렇게 해야 우리 딸 혹은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할지 알고 계시나요? 막 다가와 나의 목걸이 줄로 기어이 만들어줘. 그 후로도 계속 목에 메고 다녔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세력이 담긴 집게 때로 연결된 줄이 끊어져 목걸이가 날아갔어. 아마 얼굴 퉁치다가 손가락에 걸리면서 끊어진 모양이었지. 몰랐어. 목걸이가 날아간 줄도 몰랐어. 너무 아파서 얼굴을 만질 수밖에 없었거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심한 일을 겪었어. 아주 식구들을 걷어 찬차라는 고아원을 돌아다닐 때는 절대 그런 적 없었거든. 이 사람이 어찌 여기로 찾아와서 내가 정말 몰라 없던 얘기를 하면 조용히 물러서겠지만 염치도 없어서 대답도 안 하겠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나 봐. 모르는 척해서 듣지 않나 봐. 탈이 뒤통수바가 안 맞는 느낌이었어. 내가 예상한 대로 다른 사람 만났어. 왜냐면 나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어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어이상십니까? 어머니란 말씀이요. 우리 아들을 의사로 컨디션을 어떻게 극복해서 성공시켰는데 어떻게 이 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렇게 내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난 그런 말을 진짜 견딜 수 없어. 못 견뎌. 자, 그럼 뭐 할 건데? 너가 결국 우리를 버릴 테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우리 병원의 원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 아버지가 사주는 것이긴 한데 내가 많은 것을 스스로 이루지 않았어. 함께 하지 않느되 순기에 결혼해서 만족했다. 그만큼 큰 바뀌었어. 그러면 그 결혼도 부모가 선택해주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 너는 지금까지 받아 먹은 게 있으면 아이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당연히 가정을 도울 여자와 결혼해야지. 부모가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여자와 결혼해 부모의 집안과 결혼하라고. 우리가 어딘가 재벌집이냐? 요즘 재벌도 그렇게 안 해.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
명망 높은 우리 집가 대대손손 의사 가문과 결혼해야지. 사촌 형들 봐봐. 다 판사나 정치인이나 연결된 가문 여자와 결혼했어. 너도 그런 가문에 따라가야 해. 그래서 이혼한 형도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왜 내 행복을 막으려 하는 거야? 난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여태까지 대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 행복 찾고 싶어. 행복을 밥으로 주니까 당장 결혼 못해. 결혼을 모르는 년이 말하라고. 넌 들어가도 안 될 거야. 그래, 결혼을 몰라. 말라고 하라고 급한 사람이나 찾아와. 너만은 그냥 같이 돈을 벌어다 쓰는 사람이라고. 병자야. 돈 버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런 의사야. 나 잘났으니까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엄마 때문에 나 왜 부끄러운 진실을 아는지. 의사가 되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별로 없지만 사촌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들었나요? 외모로 봤을 때 별로 대단한 점이 없어도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이해가 안 가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왜 나도 그렇게 못하는지 생각해봤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업무를 맡기려는 거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돈과 명예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나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만약 엄마와의 관계가 어색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다른 소란스러운 일이 있거나 씁쓸한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못하는지 생각해봤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을 때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일어서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기존에는 저를 별로 주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자 자연스럽게 시선이 서로 맞았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 돋보였고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목걸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뒤 그것을 챙기려 했으나 예비 시아버지가 미리 주어주셨습니다. 목걸이가 팔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작아져서 목걸이로 다시 만들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 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번 착용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내 팔에 딱 맞춘 것처럼 꼭 착용되었습니다. 5살까지는 꽉 차도 착용했지만 조금 커지니까 팔을 조여벗고 가방에 넣어야 했어요. 일반적인 팔찌에는 사슬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서 쉽게 벗고 착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미아방지 팔찌는 그냥 팔에서 빠지지 않도록 체인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란 후에는 더 이상 팔에 착용할 수 없어서 작았음이 느껴졌어요. 그냥 품에 끼고 다녔고 18살 때 목걸이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아니면 이 팔찌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비 시아버지가 팔찌를 쥐고 울면서 주저앉았을 때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죠.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름은 이혜인이 아니라 김희진이에요. 고아원에 있던 이후 원장님이 성을 바꾸며 이름도 바뀌었어요.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일이 9월 14일이 맞냐고 하시면 그게 어떻게 맞아요? 제 생일이 9월 14일인 것부터 나까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앞이 흐릿해졌어요. 맞다고 하면서도 입이 흔들렸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날 꽉 안아주시고 혜인아 라고 불러주셨어요. 영어는 몰랐지만 나도 예비 시아버지를 기다려 붙잡았어요. 그럴 자신이 들었거든요. 혜인아, 혜인이 나의 딸이다. 우리 혜인이를 이렇게 혜인아 아버지다 하는 말에 난 어리석게 놀랐고 멍하니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얼굴을 붉혔고 예비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혜인이 죽었다니까. 혜인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그 팔찌를 들고 있을 뿐이고 혜인이 여전히 있는데. 혜인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알아? 혜인아,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내가 내 딸이 맞다. 너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나?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그 팔찌 하나로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혜인이는 죽었다고 말한 거야? 제발 받아들여. 몇 번이나 말했잖아. 혜인은 세상에 없다고. 시끄러워. 이 팔찌를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당장이라도 검사를 해야겠어. 아, 내 휴대폰을 가져와. 예비 신랑이 놀라서 휴대폰을 가져다 주자. 어디론가 연락을 해야겠어요. 저희는 지금 혜인이를 찾으러 가야 해요. 상황이 급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빨리 받아야 돼요. 집에 혜인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야 해.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대학병원 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전화 통화하는데 예비 신랑이 땅에 주저앉은 거예요. 기운이 없고 무서워 보였어요. 어머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혜인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너무나 힘들었어. 혜인이의 기억을 지우고 살았어. 왜 이런 소리를 해? 내가 다 죽이려고 했다고? 미쳤어. 혜인이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숨겨진 진실을 어서 이야기해. 혜인이에게 있던 일을 말해줘. 왜 숨겼던 거야? 예비 신랑은 울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온전치 않아. 5살 때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군요. 그러면서 사저지자에게 돌아오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함께 아파하고 싶네요. 일단 아무 설정 없이 스토리를 가져왔는데 한국어로 번역할게요. 들어오게 되었었지요. 그때 사모님께서는 혜인이를 임신 중이셨고 그때 어머니께서는 사모님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셨어요. 본인이 이 삶을 통째로 가지고 싶다고 매일 밤마다 주문을 외울 정도래요.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나 말하고 있어. 이거 전부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야기라고. 이 집의 사모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모님께 집착을 했었던 게 똑똑히 기억이 난다고요. 일부러 아버지 앞에서 동정심을 살 행동을 많이 했었고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제 유치원 학계에도 동석을 해달라고 부탁했었지만이 이해가 간다면서 부탁을 들어주라 하셨었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나 둘 들어주시니 어머니는 더욱 더 집착을 하게 된 거라고요. 이놈이 저 보잘것없는 여자애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없는 소리를 지어내는 거야. 여보 듣지 말아요. 소름 끼쳐. 그러다가 사모님이 혜인이를 하고 아버지께서는 혜인이에게 푹 빠져서 저와 어머니는 잊어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집착을 하면서 온전히 본인의 남자가 되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하필이면 사모님께서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잖아요. 그 약 때문인지 하루 종일 잠만 주무셨고 약 기운의 기억도 깜빡깜빡하게 되었었고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우리 혜인이가 사라진 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어머니는 그걸 노리어 혜인이를 데리고 사모님께 같이 나는 마음을 다잡고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함께 아파하고 싶네요. 사모님은 약을 복용하고 난 후 나와 어머니, 혜인이가 넷이나 나들이를 떠났다. 어머니는 약의 영향으로 졸음이 들어 이무차에 혜인이를 태워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잠에 빠져들었다. 사모님은 미리 외삼촌에게 연락을 취해뒀고 그 외삼촌은 고아원에 혜인이를 데려다 놓으면 돈을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외삼촌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 혜인이를 고아원에 두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어머니는 외삼촌과 노름을 벌이는 사실에 분노하며 술을 마시고 소동을 일으키는 인물과는 함께 살 것인지 혹은 조용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져 있었고 외삼촌이 고인의 뜻을 이행한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그 기억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혜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결국 미쳐버렸다. 난리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은 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나의 결론이었다. 의역, 두렵기도 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한 후 혜인이 외삼촌에게 맡겨져 지방의 고아원에 버려졌고 그 후 사모님은 영원히 혜인을 찾으려고 난리를 쳤다. 결국 미쳐 정신병원에 2차례나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숨졌어요. 그 후 어머님은 아버지를 성급하게 보살피고 위로하며 현재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제게 두려움을 주던 말씀은 어머님이 했던 웃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워요. 쟤는 혜인이 아는 사람을 잊고 살았죠. 그러나 몇 년 전 외삼촌이 말했듯이 혜인은 잘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왔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제가 알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진실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었죠. 정말로 잘못했어요. 예비 신랑은 거의 쓰러질 듯이 울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분노로 변했죠. 우리 딸을 가짜 고아원에 버려놓고 다 같이 산책을 나갔다가 한잠에서 없어졌다는 거짓말을 해왔다고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같이 자러 갔을 뿐인데 그때 우리 아들은 엿쌌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아들 우리 아들인 줄 아세요. 그래요. 금이나 옥이나 키워 내 딸을 과원에 버리고도 침묵하는 녀석인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약기운에 취해서 잠든 사모님 몰래 혜인이를 삼촌에게 보냈어요. 고아원으로 보내버리라고 했어요? 너 미쳤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한 번 결혼 반대했다고 애미를 죽어서 너를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 자식 안 할래요? 그렇게 하고도 의사 집안 사모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엄마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 너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어? 혜니는 죽었어. 그날 그렇게 사라졌는데 어디에도 없는 인간이 됐어. 그게 사실이야. 혜인이가 여기 살아있는데 이런 말을 해 내 딸을 고아원에 버리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너를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거야. 당신이 뭔데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네. 혜인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찾지 못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아니,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어. 고아원에서 들어갈 때 아기의 호적을 바꿔쳤으니까 찾을 수 없어.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이 확실한 때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확신할 이유가 뭐야? 아니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소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큰 아버지라는 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은 사다이고 난리 법석을 치러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된 사연을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다이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을 때 예비 시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나를 쳐다보시던 큰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위해 채취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에게서 이를 들으며 머리카락을 뜯기 위해 준비했죠. 저는 예비 시아버지가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팔자 하나로 그런 확신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관계가 개판이 되어 집에 돌아왔고 그 이후 예비 신랑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더구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갇혀 죽은 상황에서 원수가 아닌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이 사건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 예비 시아버지와 일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시 예비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담벼락이 다소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졌고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친부모를 찾는 노력은 있었지만 현실에 마주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이 살아야겠니?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는 없어. 지금 짐 싸서 집에 들어와. 이곳이 내가 평생 살아야 할 집이야.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 집이 조용해서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 내 딸 혜인이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도 여기서 내 얼굴을 보며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그 인간들과 결혼하면 안 돼. 내 기억에서 그들을 지워야 해.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하지만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 이런 꼴을 보면서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 내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 가난한 처지에서 살던 것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졌어. 이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건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 전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후 일요일이 지나고 아버지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두 사람은 어디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요. 아, 그냥 궁금증이에요. 언제까지 입에 담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정신병자처럼 살게 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족 중 2명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욕심과 집착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아내는 내가 잘 아는 지방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어요. 어미와 똑같이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도록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도 정신병원에 갇혀 있나요? 안 돼요. 어릴 때 그 아이가 할 일은 뭐가 있었겠어요? 방관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병원이나 다른 곳에 가서 살기로 했고 그 이후로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웃의 아이를 정신병원에 넣을 때 하나의 동의만 필요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결혼 약속한 사람의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29살에 결혼을 약속한 자리에서 친부를 만났고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지만 친부와 함께 있고 있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소식을 모릅니다. 사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가지고 어떤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조회가 될 텐데 전혀 흔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을 모두 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해보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 내면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요즘에는 인생을 정리하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제게 휘몰려온 일들이 너무 꿈같은 이야기 같아요.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폭풍이 지나면 반짝 해가 뜨겠죠. 저에게도 곧 반짝반짝 해가 떠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